요즘 부동산 대출 진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죠.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즉시 적용 및 시행되는 규제들로 인해서 안 그래도 어려웠던 대출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이제 설정이 되면서 예산에 차질이 많이 생기신 분도 계실 텐데 9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LTV 70% 기준으로 최대 3천만 원 예산이 부족하시겠지만 10억만 돼도 대출 충당해야 될 금액이 1억 원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수도권에 10억 이상의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해도 엄청난 부담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우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떻게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지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투자 인사이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최근에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의 핵심 골자는 가계 부채를 줄이고 거품을 빼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이게 핵심 골자거든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수요 억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수요를 컨트롤해서 이제 집값을 잡겠다. 이런 포지션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수요자가 줄어들 거니까 당연히 거래는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파는 입장에서는 금액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이런 계획으로 이제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대략적인 요는 이렇고 세부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상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매매 금액, 소득 금액 관계없이 주담대는 6억 원으로 설정이 돼 버렸습니다. 원래 주택담보대출은 총 금액에서는 한도가 없었거든요. 소득이 충분한 경우에는 대출 금액을 뭐 10억 원 이상씩 받는 경우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는 누가 어떤 집을 얼마에 사든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6억 원까지입니다. 이제 맥스가 6억 원으로 정해져 버렸고 둘째, 대출 최장 기간이 30년으로 축소됐습니다. 그전에는 40년까지도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 기간도 30년으로 단축되면서 원래 40년으로 쓰시다가 만약에 30년으로 줄어들었다면 월 납입금 부담이 그만큼 커지실 거예요. 대출을 이용하던 차주분들께서는 매달 월 부담이 훨씬 늘어나시겠죠. 이걸로도 이제 수요를 압박하겠다는 뜻입니다. 셋째,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이제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화 규정인데 이 말은 또 반대로 해석하면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쉽게 말해서 현금으로 투자하시는 현금 부자들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넷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이거는 전면적으로 아예 막혀버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섯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막혀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갭 투자를 막겠다는 뜻인데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매수자가 집을 사면서 그리고 전세 세입자를 맞춰서 세입자 보증금을 보태서 잔금을 치르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제 전세 대출도 세입자에게 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갭 투자도 원천 차단해버리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애 최초 주택자도 주담대가 LTV 7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심지어 이런 규정들이 다음 날부터 바로 시행이 돼버린 데다가 이제 모든 금융권에서 이거를 동시에 적용시켜 버렸기 때문에 한마디로 강력하고 갑작스럽다. 이런 표현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강남 3구라고 불리는 곳에 이제 국평 84제곱미터 이하 이제 국민평수 기준이 실제 거래되는 매매 평균 금액이 한 20억 중반대인데 과연 이 부동산 대책 지금 이런 대출 규제들로 금액이 잡힐 것인가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잡힐 것이다, 잡혀가고 있다 이런 입장도 있고 또 아니다 이런 걸 규제로는 결국 집값을 잡지 못한다 이런 목소리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액이 잡힐 거다라고 좀 보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조금 잡혀 보이거나 실제로 금액이 조금 하향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이걸로는 잡기 어렵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면 일단 강남은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투자자나 자산가 분들이 선호할 만한 이제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되게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고 사실 몰려드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은 2세, 3세 부의 대물림을 되게 원하는 층들이잖아요. 또 보면 627 부동산 대책이 결국은 대출을 좀 이렇게 어떻게 막고 제한하고 조금 힘들게 해서 잡겠다는 건데 진짜 현금 부자들은 사실 대출도 굳이 활용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반대 입장도 당연히 있죠. 이제 개인 이제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아니 벌써 집값이 뭐 내려오는 곳들도 많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좀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냥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현금 부자들을 제외하고 대출을 통해서 주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줄은 이번에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정부가 막아버렸다 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이제 막힌 돈줄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를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빌딩 시장이나 이쪽으로도 많이 흘러 들어오는 분위기거든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포마 빌딩의 장점이 드러나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주택에 비해서 빌딩이나 상가 건물 이쪽 시장은 좀 규제가 덜하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빛을 발하는 순간이 다시 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또 금리 인하도 예고돼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차피 이제 주담대를 뭐 막아버리거나 한도를 줄여버리거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된다 한들 사실 그들이 받을 혜택은 없죠. 대출이 안 되거나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그런 점도 이제 빌딩 시장에 다시 호황을 좀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시장에 비해서 상가 건물 꼬마 빌딩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느슨한 규제 적용도 있고 LTV는 보통 70%까지는 가능하고 DSR 또한 개인 사업자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로운 편이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금리 인하까지 되면은 좀 꼬마 빌딩 시장이 다시 한번 진짜 큰 탄력을 한번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오늘 간략하게나마 한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뭐 돈줄의 흐름이나 꼬마 빌딩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주택은 갈수록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꼬마 빌딩이나 상가 건물 쪽은 좀 자율성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의 방향성이나 내가 앞으로 투자를 어디 쪽으로 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